주식은 머니 게임이잖아요. 확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손익비의 게임이거든요. 9번 동안 손실을 받아도 한 번만 맞으면 그 9번의 손실은 다 메꿀 수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장소에 왔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된 건 저한테는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제 인생에서 은인으로 부르면서 막 연락하고 지내는 분이 거의 없는데 제 투자 인생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은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찐쌤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참 쑥스럽긴 한데요. 1년 전쯤에 우리가 행보학교 그러면서 제가 칠판 위에 주도주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막 강의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에 또 부자TV가 엄청 발전했으니까 새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진이라고 하고요. 저도 뭐 똑같은 유튜버입니다. 김진의 투자 캠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아직은 새내기고 원래 그 전까지는 여의도에서 아주 운 좋게 증권사 프롭 트레이더만 한 21년 정도 했었고 아까 우리 수빈쌤이 저에 대해서 뭐 각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야말로 사실 좀 그렇거든요. 유튜버로 안착할 수 있게 너무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서로 바쁘니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톡이나 전화로 안부도 전하고 그럼 항상 마음이 애틋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책 나온 김에 부자TV는 꼭 나오고 싶었고 또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 다 털어서 여기다 쏟아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찐쌤님만큼은 한마음 뜻으로 같이 또 응원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촬영 자리에 굳이 안 와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들 함께하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굉장히 찐쌤님을 또 각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또 찐쌤님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부자TV 채널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하고 저는 그동안 찐쌤님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싶었지만 이미 찐쌤님께서 새롭게 이제 런칭하신 김진의 투자 캠프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인사이트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할 건 없겠다.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아니에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구독자로서 시청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집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저는 책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저자랑 좀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읽거든요. 이 사람도 100%다 맞출 순 없다. 인생의 정답이었기 때문에. 다만 내가 배울 건 배우고 또 걸을 건 거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지 그래 맞아 폭풍 공감을 하면서 밑줄 짝짝 그어가면서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저희 채널에 예전에 나와주셔서 행보학교라는 컨텐츠로 주도주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 여기 다 담겨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채널에 나왔을 때 무료로 그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찐쌤님의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한테 다 알려주셨다는 게 돌이켜보니까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 부자TV 제가 행보학교 나와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던 내용들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걸 또 나름 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영상이 나왔던 건데 그걸 보고 출판사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주도주를 가지고 책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진짜 그 강의 때 있었던 내용이 책에 다 있잖아요. 네. 이건 제가 책을 쓰면서 그때 제가 했던 PPT를 열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얼개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 책에 토대가 된 게 그 강의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부자TV가 이 책 낸데도 큰 도움 주신 겁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찌스님께서 그 말 해주셨잖아요. 이제 머릿속에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던 정보들을 누군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딱 모아서
그 강의도 준비하셨고 책도 집필하신 건데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들은 입장에서 저 개인적으로 나름 그동안 또 열심히 이것저것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쌓아놓은 저만의 또 투자 노하우들이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찐쌤님의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게 확 모아졌어요. 네. 그래서 되게 명확해졌고 그로 인해 저의 투자관이 되게 확실해졌어서 그때 이후로 저는 투자가 더 재밌어졌고 개인적으로는 더 쉬워졌고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체감을 느낄 때 너무나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기준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강의를 할 때도 제가 투자를 할 때도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은인으로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책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에 있는 행부학교 그 강의를 같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책만 읽으면 한 3페이지 넘어가면 잠이 오는데 행부학교 그 영상 찾으셔가지고 그거 보시고 보면 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빈 쌤한테 모티베이션을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는 거하고는 이건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맞아. 근데 누구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이해하는 알의 수준이란 그거는 사실 누구한테 강의하잖아요. 그 강의 듣는 사람보다 강의한 사람이 제일 많이 늘어요. 맞아요. 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딱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책에 그걸 한 줄 쓰는 걸 좋아해요. 내가 느낀 감정 또는 이 책에서 가장 내가 와닿았던 문장 하나를 책에 남겨놓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에도 남겨놨거든요. 뭐라고 남겨놓으셨어요? 궁금하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네. 제가 가장 와닿았던 문구였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도주 추세 추적 매매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수빈쌤과 제가 손 합쳐서 이 이야기들을 아주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리도록 해보아요. 정말 그 책임감을 너무 요즘 들어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문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바가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 대단한 재능이 있다고 느끼질 않았거든요. 네. 특히나 투자 시장에서. 네. 근데 이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나도 주시장에서 충분히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 최소한 크게 잃지 않겠다. 네. 라는 그 자신감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주도주 추세 네. 매매였고 제 스스로도 그게 저의 가장 강한 투자관으로 잡혔는데 찐쌤님께서는 그 생각을 왜 처음에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괜히 겸손한 척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프랍 트레이더를 아마 저보다 오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건 확신합니다. 진짜 4, 5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20년 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프랍 트레이더를 봤겠습니까? 정말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단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프랍 트레이더를 단 한 명도 본 적은 없어요. 에이, 정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셨는데요? 네, 그렇게 많이 봤는데 저보다 똑똑하지 않은, 저보다 명석하지 않은, 저보다 더 직접적으로 가방끈이 짧은 프랍 트레이더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오래 살아남은 그렇죠. 조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게 뭐 정치를 잘해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는 있는데 프랍 트레이더는 그렇게 될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두 해 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던 프랍 트레이더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3, 4년, 뭐 길게도 아니에요. 한 3, 4년, 4, 5년을 했을 때 요걸 평균 냈을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낸 프랍 트레이더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가장 강하신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장 강하다라는 게 만약에 그러면 비범하다, 머리가 좋다, 혹은 이 주식시장에 뭔가 타고난 감각이 있다. 이게 강한 거의 조건이라면 저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이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수빈쌤한테도 몇 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게 뭔가 머리에 지식이 막 쌓인다고 해서 주식 투자 잘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가장 큰 사고를 많이 친 펀드가 롱텀 캐피탈 펀드인데 그 롱텀 캐피탈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블랙쇼울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만든 거기에 쇼울즈 그 사람이 그 롱텀 캐피탈 펀드의 펀드 매니저였단 말이죠. 그 롱텀 캐피탈 펀드가 망해서 몇몇 개 IB들을 망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사고를 쳤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지적 능력으로 그 사람과 내가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자론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들 저도 잘해야죠. 근데 아주 많은 투자론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저에게 묻고 저에게 구박받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강의에 특강으로 한두 번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다르단 말인 거잖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고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거는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올곧은 태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태도라는 건 뭐 나는 부지런하게 뭐를 체크하고 하는 그런 성실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이렇게 나는 시장을 바라보는데 내가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의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고 그 명확한 투자 방식에 따라서 쓰는 나의 툴들 소위 얘기해 스킬들도 요거하고 딱 일맥상통한 방법으로 스킬을 쓰고 그리고 나서는 시장이 때로는 나에 안 맞는 시장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 잘 맞는 시장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투자를 해 나가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사실 수빈쌤도 처음엔 제가 얘기했을 때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마음이 잘 안 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쉽겠습니까 투자의 방법이. 다만 우리가 엄청 고난이도의 IQ 150이 돼야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원칙과 이런 걸 가지고 밀고 나간다면 저는 이게 뭐 일종의 뭔가 바이블이거나 전가의 보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수많은 좋은 투자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좋은 태도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요거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추세 추종을 투자하는 거는 아주 높은 지적 지식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평범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수빈쌤을 좋아하는 포인트도 그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수많은 유튜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분도 어떻게 제가 만나면서 영광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수빈쌤이 가장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태도가 남달라요. 아주 많은 분들은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솔직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튜브 채널이 잘 되는 게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구라의 끝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수빈쌤 그렇잖아요. 찐쌤의 7계명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야 된다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깔리지 않으면 절대 어떤 투자 방식도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빈쌤이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수빈쌤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찐세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포인트는 결국 주식 투자에서의 승패는 이 태도가 결정한다. 네. 이 태도란 내가 투자를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른 나만의 원칙과 그 방법을 일관적으로 계속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것인데 네. 그럼 반대로 찐쌤님께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목적성과 그 원칙 방법은 어떠한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게 한 사람 안에서도 계좌별로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딸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는 그 계좌의 목표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안정적으로 나아가 우리 딸한테 뭔가를 주겠다. 이러니까 투자 기간도 길 것이고 만약에 내가
유튜브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잘 안 됐으면은 주식 투자해서 생활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목적성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거니까 투자의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야 될 거예요. 한 달마다 생활비가 나와야 되니까 캐시플로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목적이 다른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공감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한 1년을 단위로 해서 좀 성과가 좋으면 조금 일부 빼서 뭐 내가 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또 계속해서 그 투자금을 유지를 해서 또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1년 단위로 한번 평가를 했을 때 크게 손실 보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제 투자의 목표를 그래프로 그리죠. 콜옵션처럼. 그래서 우선적으로 투자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실을 내지 않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의 손실도 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심각한 손실은 가지 않아야 돼요. 제가 프랍 트레이더 때는 손실이 아예 찍히면 안 됐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을 가면 안 돼요. 그렇게만 하면 시장이 좋을 때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안 내더라도 나는 결국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이제 그게 기본적인 투자의 목표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손실을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안 보는 방법, 손실을 제한적으로 하는 방법, 제가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물 들어올 때만 노 젓는 거예요. 물 빠졌을 때 노를 저으면 노가 부러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더 직관적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저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지금 주식시장이 열심히 할 시장이냐 안 할 시장이냐, 이거를 판단해서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앞으로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시장이 나보다 한 1억 배 이상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는 정보이다. 그런데 이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거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계속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지금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구간이냐, 열심히 안 해야 되는 구간이냐를 구분하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꼭 지켜야 하는 거 뭐냐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것만 막아내면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 2차 전지 가지고 손실을 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만 피할 수 있으면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장의 가격이 추세를 통해서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주식 투자를 지금 현 상황에서 열심히 할 것이냐,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냐만 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개괄적인 저의 투자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책에도 늘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러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뭐냐? 근데 저 어디 가나 강의를 해서 종목 차트 하나 딱 보여드린 다음에 이게 상승 추세예요, 하락 추세예요 물어보면 대답 항상 100%예요. 이게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빠지는 추세입니까? 그럼 다 똑같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는 그 이상은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장이 박스권이에요. 모든 종목이 추세가 없고 이게 막 난잡하게 움직여요. 저는 그때는 주식을 안 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작동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박스권에서는 여기가 산이야, 거기가 꼭지예요. 그 몇 번의 오류를 통해서 시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식 규모를 줄여서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해도 작은 거로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나는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냥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냥 그런 거로 생각하고, 수비생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반대로 저도 요즘 주도주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강의를 회원님들한테 할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추세만 보면 돼요. 나는 이제 우리 부자TV 영상 훔쳐보거든요. 훔쳐보는데 나보다 주도주 얘기를 더 많이 해.
그래서 나 막 농담 삼아 우리 이제 가족이랑 네. 여기 주도주 환자 나왔다. 이제 있으니까 없을 때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이런 거죠. 아니 얘는 맨날 주도주만 얘기해. 뭐 나보다 더한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종종 이런 얘기 하죠. 아 내가 사람 하나 배렸구나. 사람 하나 크게 망쳐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 하나 키운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부자TV 우리 구독자분들 그다음에 회원분들은 손실이 너무 심해서 주식 투자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주식 꼴도 보기 싫어.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빈쌤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상황까지는 절대 우리 부자TV 구독자분들이랑 회원분들은 가지 않을 거다. 그건 조금 건방지게 이야기하면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 판단의 기준을 추세로 보게 되면 그렇죠. 나락으로 가는 그 주식은 가지고 있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막 시장을 대단하게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장이 말하는 그대로 신호 주는 그대로 그냥 따라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선생님께서 책에서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매일 그냥 시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제 소위 애널리스트 뭐 혹은 이코노미스트 자꾸 예상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계속 유튜브 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만 왜 애널리스트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왜 이코노미스트의 영역에서 얘기해야 되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없어 보여요.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똑똑해 보여요. 근데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는 원래 예상하고 전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투자자의 관점은 뭐 쟤는 아는 게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도 그게 사실은 계좌를 지키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늘 하고 싶었던 건데 수빈쌤이나 저나 애널리스트나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조금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세가 꺾였잖아요. 팔면 되죠.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예, 펀더멘털이 이런데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겨서 뭐 목표가를 이 정도로 하향 조정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조금 뉴트럴로 낮춰야 되고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답 내려놓고 글 쓰거든요.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글이 빨리 써져요. 그것도 그렇고 쉽게 그 의견을 안 꺾으세요. 네. 분명히 이게 그 자료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이분은 계속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저는 뭐 리서치 있어봤으니까 촉박한 시간에 글은 써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건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분해해서 자료를 쓰면 좋죠. 시간이 모질라요. 그러니까 답을 내려놔요. 그리고 내 논리에 맞는 데이터만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료를 빨리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100%라고 이야기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분명히 참고 자료가 되는데 그거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스트래티지스트의 관점인 거고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이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달라야 한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주식 목표가가 얼마예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항상 많은 분들이 목표가를 물어보실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 분석 리포트 보실 때 뭘 참고해서 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현재가 대비 목표가가 얼마나 많이 상향 발표되어 있는가 즉 내가 지금 투자하면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를 위주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주식만 보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표가는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올리고 내려요. 주가 올리면 또 올리고 주가 떨어지면 또 내려요. 근데 항상 매수 의견을 이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모르겠는데요. 특히나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패닉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즉 사람들의 감정이 다 담겨 있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 저는 그냥 깨지면 팔겠다. 정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옛날 현역 있을 때부터
후배들한테 이제 야 얘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야 얘가 주식의 신이야? 솔직히 그런 어떤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시장을 지배해서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수빈쌤보다 투자 못해요. 그 단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책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기업 보고서 할 때 목표가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기업 보고서 저도 많이 보는데 굉장히 달라요. 보는 순서가. 저는 실적 추정 테이블만 봅니다. 목표가를 얼마나 올렸냐 내렸냐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실적 추정 테이블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를 읽죠. 그럼 얘가 실적 추정한 테이블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잘 읽어보면 그냥 올리는 애들 많거든요. 그건 뭔가요? 그거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매출액을 상향 조정한다. 그냥이에요. 그냥.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 되죠. 심지어 이런 경우 제일 많은데요. 당사의 이코노미스트가 GDP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매출을 이만큼 상향 조정한다. 그럼 결국은 이 보고서에 실적이 상향 조정된 이유가 본인이 아니라 자기네 회사의 이코노미스트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산정하거나 하는 기업 모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GDP 성장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 실적을 이야기하는 테이블만 봐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이유, 그리고 목표가랑 투자 의견은 보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도 똑같아요. 가장 우스운 얘기로 팔란티어는 지금도 바이콜이 하나도 없어요. 월스트리트에서. 다 뉴트럴 이하콜이에요. 주가. 근데 모든 보고서가요. 보고서 낼 때마다 실적 전망은 계속 상향 조정해요. 실적 전망은 계속 상향 조정하는데 뉴트럴이야. 혹은 팔아라. 미국은 셀리포트 잘 내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워낙 좀 직관적이다 보니까. 맞아요. 주식 투자에서 너무 직관적인 거는 대부분 틀리죠. 가장 1차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수빈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그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래서 뭘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야? 네.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찐쌤님의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는 결국 추세 추정. 그렇죠. 그걸 또 주도주의 익히는 것인데 그럼 이거를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라는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저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기반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추세를 추정한다고 할 때 추세를 추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거래대금, 굉장히 높은 거래대금, 그래서 높은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 추세나 가격 자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는 솔직히 얘기해서 추세 추종을 하는데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3천억 정도다. 뭐 요 정도 되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5억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마지막에 운영했을 때 북이 3,500억이에요. 그럼 일평균 거래대금 5억짜리 주식은 맘만 먹으면 한 달 내내 주가 올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특별하게 뭘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내가 산다는 이유로 그렇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게 신뢰할 만한 추세입니까? 내가 만든 건데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추세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누구 하나 제대로 그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 소위 얘기해서 제가 3,500억에 운영하는데 제가 애플 한 호가를 밀 수 있을까요? 못 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큰 자산이 오히려 더 추세 추정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도주가 결국은 저의 투자의 핵심이자 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겁니다. 시장에 주도주가 존재하는 것 같고 주도주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식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추세적으로 안 오르는 주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막 이제 주도주가 있는 것 같고 시장을 끌고 가는 주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식이 꺾이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 꺾이는 거다. 저는 아주 이런 단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주도주가 뭐냐? 이걸 너무 간략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책으로 이만큼으로 쓴 건데 주도주 강의로는 3시간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주도주는 결코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많이 오른 걸 주도주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주도주예요? 오를 때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까지를 다 지배해야 주도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주도주는 경제 지표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실질적인 경기와 투자와 수요와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주도주는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주도주를 알 수 있느냐? 미리 알 수는 없어요. 현역에 프롭 트레이더를 하는 동안 제 포트폴리오에 단 한 번도 주도주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이 책에 있었던 주도주들은 다 있었어요. 항상 그것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게 이제 제가 살게 만들었던 건데 단 한 번도 이게 주도주야 그리고 산 적 없어요. 샀는데 오 하니까 나중에 주도주래요. 그래서 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얘를 주도주로 인식하는 순간 내가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알죠. 얘가 끝나는 데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도주 처음부터 모른다. 최근에도 저 엄청 망신당했어요. 유튜브니까 그래도 이제 이건 내가 100% 틀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보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다음 주도주는 이라고 하면서 저는 AI 소비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AI 에이전트 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많은 영상을 찍고 그랬거든요. 그 주식이 제일 부진해요. 그 주식이 제일 부진하거든요. 내가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투자 사이클에서 소비 사이클로 옮겨간다라는 논리적 허점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직 그 시점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AI 소비 사이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팔란티어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만 올라가요. 다른 소프트웨어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 제가 생각했던 그 사이클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요번에도 다시 한번 이거 함부로 예측하고 전망하는 건 아니다. 그때도 제가 이건 예측 전망이라기보다는 이런 쪽으로의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만 했었던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쉽게 미리 알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찾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니라 군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요. 그러고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시장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있겠지. 뭐 좋은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식들을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그 주식들이 진짜 주도주가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주식들이 왜 주도주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장이 해주거든요. 그렇죠. 많은 보고서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 주식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보고서가 눈에 안 들어와요. 시장에 정말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사라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세가 세질 때마다 더 살 수 있게 되고 그게 더 살 수 있게 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진짜 주도주가 되면 더 많이 오르잖아요. 더 많이 오르면 이제 나는 이제 이거를 어떡하지? 이게 너무 많이 보는데 막 이렇게 서서 부담스러울 때 사람들이 주도주라 그러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저는 제가 늘 주도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업들이 이유는 알 수 없다. 근데 뭔가 같이 때로 몰려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제가 주도주를 놓치지 않았던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추세 추종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의 방향 중에서 상승의 방향, 상승 추세를 내가 따라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추세를 어떤 주식에 입힐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주식, 좀 몸집이 큰 그렇죠. 대형 주식. 네. 그래서 찐쌤님은 국장보다도 미장을 좀 더 선호하시잖아요. 심지어 국장 같은 경우는 저는 현역에 있을 때 직원들한테 시가총액 2조 이하는 건들지 마라. 근데 사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1조 이하로, 3천억 이하로 내려가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작은 주식들의 추세는 우리가 또 신뢰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추세 추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대형주 위주로 좀 서칭을 하고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시장도 상방의 추세를 틀고 대형주들도 하나의 주도주 군으로 뭔가 형성이 돼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 일단 사보자.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세면 셀수록 더. 그러다가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도주래. 그러면 더 사자. 더 사고. 주도주는 못 살 것 같을 때 사야 돼요. 사실 이 말이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찌세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주도주의 기회를 찌세님보다 더 많이 한다. 정말 매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주도주인 건 알겠대요. 근데 못 사겠대요. 왜 못 사겠어요?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못 사겠대요. 그렇다면 반대로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게 주도주라는 걸 아실까요? 모른대요. 그러면 많이 올랐다면 많이 올라서 못 사고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주도주인 걸 몰라서 못 사고 주도주 평생 못 사시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도주는 원래 비싼 거예요 라는 말을 또 찌세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하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수빈쌤은 하산하라. 나보다 낫다. 왜냐면 나보다 더 전곡을 찔러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되게 꼴보기 싫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오르면 많이 빠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많이 오른 주식이 많이 빠진다는 보장이 어딨냐. 저 오히려 그냥 이렇게 꼴보기 싫게 사람 듣기 싫게 만드는데 수빈쌤 얘기 좀 전에 약간 다음에 나도 이렇게 똑같이 써먹어봐야지. 되게 설명의 방법에서는 그게 또 훨씬 더 맞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저도 정말 고민했거든요. 이분들은 왜 못 사실까? 그리고 이분들이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애초에 이분들이 가진 고민을 대입하면 이건 평생 못 산다. 그냥 그걸 인지하고 감안하고 사야 되는 게 주도주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말했더니 이제는 좀 사시더라고요. 이게 수빈쌤 똑같았다니까요? 내가 뭐냐면 작년 이맘때예요. 내가 수빈쌤한테 팔란티오 사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얼마인지 알아요 그게? 그게 60~70불이에요. 지금 얼마죠? 150불 돼요. 근데 그때 수빈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잘 몰라서 못 일단 사겠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팔란티오 차트를 보여주면서 보면 수빈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만큼 올랐다고 더 많이 빠진다고 보장할 것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뭐 추세 깨지면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찌세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예요? 한국 기준이랑 미국 기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가장 지금까지 제일 많이 올라온 게 조선, 방산, 원전이죠. 그리고 전력기기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 성격이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매크로를 지금 바꿀 수 있는 산업들인가? 그만한 사이즈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큰 산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산업은 아니다. 만약에 이 조선업이 글로벌하게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고 이런 거라면 가능하겠는데 교체 사이클이 들어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한미 간의 특수한 관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주식들은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시장은 작년 하반기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조선, 방산 이런 주식들은 주도주로 구분하기보다는 이 각각의 업황들이 되게 좋은 찡주로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사지 말아야 돼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 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그것 빼면 뭐 수익나는 게 뭐가 있다고 그거를 안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가장 핵심적인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가파르게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추세의 관점에서 제가 진짜 이야기 많이 하는 건데 시장이 세게 오르면 세게 오를수록 저는 강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세는 어떤 추세를 더 신뢰할래? 그러면 이런 각도의 추세와 이런 각도의 추세 저는 이 각도를 더 신뢰하거든요. 더 가파르게 각도가 큰. 예. 그리고 3개월 오른 거보단 1년 동안 오른 거를 더 신뢰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한 주식은 절대 못 사요. 1년 내내 오른 주식이거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4월부터 7월까지 올라간 시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장 빠른 각도예요. 네. 그러면 좋아질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갑자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조선방산 제가 볼 때 이 산업이 더 좋아지고 더 커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제가 입 싹 닫고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역사적으로 이제 수빈쌤은 코로나 조금 그 전부터 이제 투자가 된 거 맞죠? 근데 저는 이제 완전 고인물이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한 게 98년부터니까 완전 고인물인데 사실 2000년대에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좋았거든요. 2004년에 올랐던 시장의 상승은 지금보다 더 가팔라요. 제가 막 한 달에 100억씩 벌고 막 그랬으니까. 그것도 600억, 700억으로. 그때 진짜 가팔라요. 근데 그때 항상 우리나라 시장의 통일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갈 때 초기에는 유동성 장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 게 이제 시장의 기본적인 이제 구조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했을 때 아주 많은 주식쟁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중심의 투자 시장에서 주식 시장의 중심으로 투자의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길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냥 시중에 남아있는 잉여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때 시장은 진짜로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도 유동성 장세를 초기에는 기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는 놓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게 생각이라서 조선방산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면 안 되니까 금융주도 저는 주도주군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영역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일단 믿고 있고 사실 요번에도 결국은 금융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지금 눕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유는 소득세 뭐 이렇게 세법 이것 때문이긴 했지만 방산, 조선 먼저 빠졌어요. 근데 그때 시장은 먼저 계속 올라갔거든. 그러다가 금융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눕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도 한 축으로 놓고 생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이제 우리나라 2달, 석 달 요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아직은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규명된 것이 아니다. 특히 그리고 워낙 짓눌렸던 게 회복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의 성격을 봐도 될 것 같고 그 차원에서 저는 금융주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주도 대표적으로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증권도 있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증권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은 다 증권주 갖고 있어요. 그 자산 총액 안에 다 금융 지주잖아요. 근데 증권주들이 그 말씀하셨던 그 과거 정말 유동성 장세로 지금보다도 더 강했던 장세 때 그만큼 강하게 올랐었어요. 그렇죠. 초기 유동성 장세 성격일 때는 금융주들이 항상 거기에 포지션을 꽉 차지를 하고 요번에도 처음에 그래서 저 같은 옛날 사람들은 뭐야 트로이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증권 그 다음에 지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주가 옛날에 다 상사거든. 옛날에 금리나 유동성 장세 트로이카 이러면은 증권 건설 지주 그러니까 상사 요거였거든. 그래서 뭐야 쌍팔년도야? 막 이랬거든요. 이제 나는 뭐 친구들끼리 쌍팔년도야 이거 지금 막 이랬었는데 그냥 갖다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동성 장세 이꼴 제약바이오 생각하시거든요. 왜요? 난 그게 되게 궁금한데? 결국에는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을 결국 이제 투자로 썼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그러면서도 사실상 금리 인하의 대표 수혜주라고들 다들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워낙 코로나 때가 가장 앞전의 유동성 장세였는데 그때 제약바이오가 엄청 셌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확실히 제약바이오를 관심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참 내가 유일하게 쳐다도 안 보는 섹터같지.
저는 이제 탑다운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주식을.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냥 사실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결국은 그 기업 가치가 결정되는 버텀업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막 제약바이오가 군으로 가진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유동성 장세란 금리 인하 때문에 시중 전체의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는 그냥 기본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국내에 남아있는 잉여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었을 때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영역. 이런 게 지금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자금을 조달해서 뭔가 운전 자금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유동성의 수혜로운 금융만 존재하는 것 같고,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면 우후죽순처럼 올라간 주식들이 있을 테니까 그 안에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자리하긴 하겠죠. 제약바이오는 항상 결국은 이 회사의 개별적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상향의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거는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난 시간 없어서 잘 못하겠잖아요. 딴 거 보기도 너무 바빠요. 시장을 다 보시니까. 저도 뭐 우리 김진애 투자 캠프에 저희는 찐생 분들이라고 제가 하는데, 우리 찐생 분들은 저한테 제약바이오 물어보다가 포기했어요. 저 인간은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시장은 결국에는 굉장히 지금 강한 추세의 한가운데 있고 초입 구간에서 나타났던 그 유동성 장세 특징을 좀 기대하고 있으신 그렇죠.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부동산에 있던 그 유동성을 주식으로 향하는 그로 인해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금융주를 지금 주도주군으로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결국 찐쌤님은 그 주도주를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주가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을 좋게 해석하고 계신 거네요. 금융주가 명확하다고 이야기, 아직은 초입 단계라서 아직은 반신반의하다. 근데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겁나 세게 올라왔다. 근데 안 빠진다. 지수가 보여주는 추세 자체가 이렇게 세게 올랐는데 이렇게 안 빠진다고? 뭐가 있겠지! 그게 더 맞는 해석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식입니까? 이번 주에 좀 험난했죠. 그런데 왜 안 빠져요? 빠졌다가 다시 V자를 하더라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뭐냐면 이거 완전 버블이다. 너 같은 유튜버들이 펌프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된 거야. 그 유튜버들이 시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만큼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일종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럽죠. PER이 300배가 넘어요. 괜찮은데? 아니 팔란티어도 있는데. 팔란티어가 500배죠. 팔란티어도 있는데. 아니 저는 PER 낮은 주식 싫어해요. 제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볼 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싸다. 예를 들면 한 3년 전에 그런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현대차 너무 싸다. 현대차가 3년 전에 실적이 진짜 사상 최고치를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PER, PBR이 계속해서 떨어졌었어요. 너무 싸다. 그때 이제 현역이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이제 부서원들과 같이 했었는데, 밸류 싸지는 거 사지 마라. 그 진짜 사람 답답해 미친다. 밸류가 싸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계속 사야 돼. 주가 P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많은 분들은 EPS에 집중을 하세요. 주식시장의 10번 중에 8번, 9번은요 EPS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PER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너무 EPS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맞아요. 해외 쪽의 자료를 보면 그냥 밸류에이션 익스펜션 이 말이 제일 많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PER이 500배, 200배면 말은 안 되지. 내가 원금을 투자해서 내 원금이 회복되는데 500년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이유가 있겠지. 밸류에이션이 특히나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더 맞다라고 진짜 강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시장 공부하다 보면 깜짝 놀랐던 자료가 있었는데, 과거 시장의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의 공통점이 그 밸류에이션의 상향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럼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우상향했을 때는 증시가 박스권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엄청난 충격을 또. 그 P가 EPS 곱하기 PER이라는 이 거기에서 EPS를 집중하다 보면, 이 책에도 있지만 주도주도 언젠가 팔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못 팔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계속 빠져요. 근데 사실 빠지는 과정에서 EPS는 계속 올라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EPS에 포커스를 맞추면 주가가 빠질 때마다 EPS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 막
100배 하던 게 40배 하던 게 지금 15배야. 한 6개월 사이에 집 팔아서 사야죠. 그래서 진짜 집이 팔려요.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주가 형성 과정에서 EPS 곱하기 P에서 정말 절대 다수의 경우는 EPS의 상향 조정이 아니라 PER의 상향 조정으로 주가는 움직인다. 그런 장세는 또 유동성 장세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이 오히려 PER이 싼 주식보다도 계속 비싼 상향되는. 비싼 거. 못 살 것 같은 거.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을 주도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은 아니었어요. 저는 천연가스 가스터빈이었어요. 원전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로 결국은 될 수 있는데 오래 걸려요. 조선보다 더 오래 걸리잖아요. 더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빠른 게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뭐 AI 액션 플랜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전력 인프라 확충해주는 법안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AI 액션 플랜이나 막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원전 짓기로 했는데 너무 멀었잖아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데에 대해서 뭐 알래스카 천연가스도 일본 보고 와서 너희들 파서 알아서 가져가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화석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SMR 기업 중에서 천연가스를 같이 하는 기업은 안 빠져요. 근데 SMR만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빠져요. 그냥 단적으로 누스케일 파워 주가 빠져요. 근데 탈렌 에너지 얘도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 SMR 공급하겠다고 계약 매진했거든요. 얘는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천연가스 가스발전소 세계 인수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SMR 원전보다 가스발전이 더 앞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 근데 이 천연가스 가스발전은 핵심이 가스터빈이다. 가스터빈인데 가스터빈은 전 세계에서 4회사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GE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는 단 한 번도 수출을 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화력발전소에만 가스터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쇼티지기 때문에 지난번 미쓰비시 중공업 IR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지금 가스터빈을 나에게 주문을 하면 엄청 재수 좋으면 5년 후에 인도받을 거다. 그게 쇼티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그거 수출하지 않을까? 근데 그 가스터빈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자료를 다 보면 저는 이게 테이블만 본다고 했잖아요. 테이블에서 예상치, 포캐스트를 보면 이 앞단에 실적 느는 건 다 가스터빈이에요.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하는 거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이야기 다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저는 원전보다는 그냥 가스터빈은 훨씬 더 앞쪽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가 맨날 수빈쌤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를 아는 것보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가스터빈이 쇼티지라는데 그래도 전 세계 4번째로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못 팔겠어요? 어디 가나 달라 그러겠지. 누구 미국이 저렇게나 표현을 하니까. 이거는 너무 기대감 있는 해석은 아닌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의 동행성 차원에서도 나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움직이면 두산에너빌리티 움직이는 것보다 미국의 GE 버노바가 움직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참 웃긴 게 국장에서는 워낙 원전주로 이렇게 딱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고 원전주들이 오를 때 또 같이 오르고 이번에도 이제 원전에 대한 불안 요소가 나오니까 또 주가가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은 뭔가 원전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뭐 시장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맞아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부로 말씀드리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를 천연가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했을 때 가장 좋았어요. 결국 투자의 상패가 거기에 있었다. 네.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더 좋은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그 힌트가 뭐였냐면 GE 버노버가 본격적인 고가 갱신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따라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다 원전 SMR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누스케일 파워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니까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최근 시장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추세도 좀 완만히 네. 있고. 근데 이 요인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인 것 같거든요. 투자자들이 좀 느끼시는 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에 대한 기대감을 결국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이 유동성 강세를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정부 정책을 계속 따라가실 건데 네. 어떤 관점으로 정부 정책을 좀 보고 계신지.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고려하지 않는 변수, 정책 변수입니다. 왜냐면 그건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얘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알고. 나는 사실은 사람 마음이 가장 불확실한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다가도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약간 실망감이 섞이면서 쉬어가고 있다. 인정할 수 있는데요.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추세가 하락으로 네. 바뀐 건 아니죠. 진짜 실망했으면 빠져야지.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괜히 거기에 고민 더 많이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오히려 더 중립화되지 못하고 가격에 대해서 객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뭔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한데 궁극적으로 추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냥 거기에만 일부러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씨, 너 되게 진짜 너무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적 없어요. 근데 이제 흔들릴 때마다 항상 이제 수빈쌤하고 우리 맨날 강조하듯이 그냥 원칙적인 거에만 귀결을 거기다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한 이만큼 흔들릴까 요만큼 흔들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지 않은 거죠. 근데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걸 지켜내는 건 결국 원칙이고 기준인데 그걸 계속 강조를 하면 이만큼 흔들릴 거 이만큼만 흔들리면 되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제가 잘나서 뭐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이 사람인지라 당연히 감정의 동물이라 뭐 이럴 때나 저럴 때 본인의 또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는 정도도 다르고 한데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제 스스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길 원하고 왜냐면 경험을 해보니까 인생관이 잡히니까 내가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잡히고 하니까 물론 뭐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최소한 선택할 때 흔들림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로 투자관이 정립이 되니까 그냥 내가 세워놓은 규칙대로 가자. 이 사업은 내 사업관에 안 맞아. 그러니까 안 해야지. 이거는 내 가치관에 맞아 하니까 해야지. 그럼 사업도 당연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가치관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니까 좀 더 선택이 빨라지고 명확해지고 잘 안 되더라도 금방 또 회복 탄력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찐세님의 그 투자관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프랍 트레이더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진짜 20년 하기 되게 힘든 직업이거든요. 그 사이에 저에게 어떤 프레셔가 없었을까요? 정말 수많은 프레셔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프레셔들을 이기고 저에게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래도 나름 영광스럽게 은퇴를 한 건데 그게 뭘까라고 하면 저는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 올해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옆에 부서는 막 몇백억씩 벌었다 그러는데 우리 얼마 벌었냐 그러니까 5억이요. 막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한 11월 달쯤 돼서 야, 요거 한 30억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단타라도 칠까? 이러면서 그런 유혹에 딱 들어가는 순간 5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30억이 돼 있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 그게 저는 이제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맨날 우리 수빈쌤한테 코치 받았을 때 유튜브 콘텐츠를 하는데도 내가 아닌 콘텐츠는 못해요. 그러니까 안 늘지. 대신에 채널이 막 융성하진 않는데 그래도 또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또 저를 신뢰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단단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수빈쌤 뭐 이런 인생관 응원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산하시라. 이 정도면 수빈쌤의 인생에 찐쌤은 필요 없다. 근데 저의 투자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건 찐세님이시고 찐세님의 투자관이 담겨있는 책이 이 책이다.
그래서 저는 저의 투자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줬던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금 전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찌쌤님께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조금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해서요. 지금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네. 또 주도주도 너무나 강하고 근데 그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네. 이게 고점이면 어떡하냐?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도 되게 오를 것 같다 해서 했더니 빠지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네. 특히나 국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승도 그렇게 좀 불신하는 듯한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2차 전지에 당하신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빠지면 나 또 크게 잃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네. 좋은 것 보고 아는데도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찐스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20년간 연간 손실 빵원 사실 저는 수익을 많이 낸 사람보다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람을 더 우러러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찐스님께서 이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지금 시장 관점에서 여기 지금 뒤에 계시는 부대팀 식구들하고도 제가 막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식은 머니 게임이잖아요. 확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손익비의 게임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다 맞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투자자가 그것까지 예측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건 애널리스트의 영역이에요. 핵심은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고 내가 충분히 인식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거를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손실 보고 더 이상 주식을 팔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럼 지금 못 들어가죠. 신뢰가 없으니까. 근데 아니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는 못 들어가는 상황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10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9번 동안 손실을 받아도 한 번만 맞으면 그 9번의 손실은 다 메꿀 수 있거든요. 시장이 진짜 강해질 거기 때문에. 완벽한 복리를 줄 거기 때문에 10번을 투자했는데 7번, 8번의 짜잘짜잘한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김진애 투자캠프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가장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평가이익은 이익이 아니고 매매이익만 자기 돈인 거예요. 물리면 버틸 수 있고 이익이 나면 빨리 팔아야 돼.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이익도 내 돈이어야 돼요. 그게 저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 게임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10번의 투자 중에 7번, 8번을 계속해서 손절매를 쳐도 제한된 손실로 짜잘짜잘하게 끊어내면 한 번만 맞으면 이거 다 극복한다 라는 게 좀 기본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내 포지션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더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태도다 결국은. 그게 아니면 모든 걸 다 맞춰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구 나왔는데 뭐 2008년에 금융위기를 예측한 뭐 위대한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계속 틀리다가 그거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언가 전망하는 사람의 영역이고 투자자는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다고 생각했을 때 포지션 뺄 수만 있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늘 주식은 무섭고 걱정스럽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 저는 오히려 강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찐스님께서 하시는 그 추세 추종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여전히 상승 추세의 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고 주식을 팔고 떠나가야 될 때는 추세가 깨지고 하락으로 전환될 때여야 되는데 네. 그 변곡점을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그 변곡점, 즉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될 때가 어떤 것이 좀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알고 싶은데 진짜 잘 모르겠고요. 유난히 집중하고 계신 지표 같은 거 따로 없어요? 특별하게 없어요. 대신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팔 것 같이 빠져야 돼요. 우리 수빈쌤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빈쌤이 방송에 이 정도 빠졌으면 내일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라고 얘기할 때 팔아야 돼요. 아까 못 살 것 같은 주식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는 건 더 그래요.
불과 일주일 전에 내 평가이익을 보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시장이 가파르게 빠지면 빠질수록 머릿속에 막 이 기술적 반등, 테크니컬 트레이딩이 다 이렇게 몸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거든요. 제가 2008년에 손실 안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실을 봤어요. 1400에서 900포인트 이하까지가 2주 동안 빠졌단 말이죠. 지나고 나서 그 차트를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여기서 왜 주식을 안 팔아?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왜 못 팔았는지 아세요? 지수가 10% 빠져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선물이 하한가를 가요. 반등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팔아야지 마음을 먹어요. 근데 마이너스 10% 났을 때 하한가에서 팔겠어요? 아니면 그 다음날 팔겠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고 싶죠. 그래서 그날은 매도가 안 나가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5% 갭으로 시작해요. 어제도 못 팔았는데 오늘도 못 팔아요. 이거 하한가로 끝나요. 그 다음날 반등 와요. 플러스 2%. 계속 어제랑 비교하면서 못 네. 파는 거네요. 시장이 진짜 빠질 때는요, 못 팔게 빠져요. 대부분의 주식들은 다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실적이건 주가의 하락 강도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지수가 1400에서 850포인트까지 빠지는 걸 그 안에서 어떻게 손가락만 빨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손실 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10% 빠지고 그 다음날 갭 내서 또 빠지고 그 다음날 1% 반등하고 그 다음날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 몰라 포기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 가장 팔아야 하는 거는 내가 팔기 힘들 정도로 빠질 때가 진짜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실패할 수 있는데 이 상승이 끝날 수 있는데 그 상승이 끝날 때는 정말 내가 봤던 이익의 절반 이상을 덜어먹는, 그러면서 내일 반등, 근데 그게 기회도 안 주고 그런 식이 될 거거든요. 수빈쌤이랑 저랑은 그런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잘 보고 있다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잘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찐쌤님께서 뭐 책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성공 루틴 이런 거 좀 강조해 주셨거든요. 찐쌤님의 성공 루틴은 뭐가 있어요?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남들보다 나은 거, 이게 뭐냐면 변치 않은 성실함? 그거거든요. 이게 추세를 추정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사실은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일매일 편향이라 그러죠. 그 바이어스에 쌓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시장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매일매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저의 모든 기본적인 정리를 다 글로 하거든요. 손으로 메모를 했다가 이 메모를 글로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하는데도 하루에 꼬박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풋 투여를 하는데, 수빈쌤도 그렇지만 매일 일기 쓰기도 힘들잖아요. 아, 힘들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저에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서 시장의 이야기가 보다 더 객관적으로 잘 들리거든요. 저는 그게 비결이면 비결인 것 같아요. 딴 거 없다. 근데 그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닌데 IQ 150짜리가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보다는 쉽잖아. 맹사급은 아니니까. 뭐냐면 이건 내가 성실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 내가 아무리 공부해봐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 영역은 아니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나하고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나하고 아무리 싸워봐야 안 되는 그런 영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찐쌤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순서대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서점에 갔어요. 나 이 책 본 것 같은데? 하고 고민과 함께 책을 펼쳤을 때 요거 하나만큼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한 뭐 챕터나 페이지가 있으실까요? 제목이 주도주 투자인데 이게 딱 주도주 파트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거는 안 읽어보셔도 돼요. 왜? 행보학교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서론으로 풀어놨던 태도에 관한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이 또 뒤에 부분에는 제가 주식과 채권과의 관계, 주식과 환율과의 관계, 주식과 원자재의 관계,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사전처럼 써다보셔도 되죠.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뭐지? ISM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도 최소한 해석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더 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게요. 뭐냐면 우리 이제 추세 추종 이야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투자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추세 추종과 관련한 책들은 대부분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추세 추종의 결정판이다. 우리나라 말로 추세 추종은 되게 어색한데 트렌드 팔로잉은 되게 익숙하단 말이죠. 그게 해외에서는 오히려 테크니컬 트레이딩보다 트렌드 팔로잉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상하게 시장이 기본적 분석에 의한 펀더멘탈 투자 아니면 테크니컬 트레이딩, 이게 양대산맥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소외감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옛날부터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막 사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유난히 투자만큼은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시중에 없는 거 없어? 뭔가 특별한 거 없어? 막 감춰져 있는 그 숨겨진 옥석 없어? 이런 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장이 지난 최소한 한 15년 정도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사놓으면 이만큼 올랐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투자를 했으면 그게 되잖아요. 그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장 2박 3일 올랐으면 많이 올랐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을 폄하할 일은 아닌 거. 시장에 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네. 제가 입사했을 때가 지수 588이고요. 280포인트까지를 봤고요. 제가 프랍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때 지수가 900포인트 정도였었고요. 제가 그거를 2, 3년 사이에 2400, 2500포인트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15년, 20년이 지났거든요. 3500포인트예요. 그 지난 15년 시간 동안 얼마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한국 시장은 굉장히 섹시한 시장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오른다고? 근데 2000대 중후반까지가 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이제 국장에 대한 일종의 폄하 뭐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게 그렇겠습니까? 미국인 일반적인 방법인데 우리나라 없어도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가방끈이 훨씬 길어요. 너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던 시장이 좀 바뀌면 분명히 달라질 거다. 우리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기업들도 한몫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 중에서 대만 회사도 다녀봤잖아요. 고객, 주주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가 정말 달라요. 우리나라 회사랑 아주 체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대만 회사 딱 다니면서 대만 기업이 우리나라보다 밸류가 비쌀 이유가 충분히 있다. 한순간에 변하진 않을 건데 기대가 우선이다. 그러면 그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웬만한 나라는 주식이 있으면 늘 오릅니다. 늘 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인 거는 위험 관리다. 이 중간중간의 위험 상황에서 내가 극단으로만 가지 않으면 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우리 수빈쌤이 누구보다 잘 여러분들께 이제 가이드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자TV 더 융성했으면 좋겠고, 융성한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 수빈쌤의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그런 당연한 결과물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제 책은 그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또 존경하는 저희 투자 은인 찐쌤님 모시고 또 새로운 특별한 장소에서 대화 나눠봤는데, 오늘의 이 대화가 또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그래도 한 점을 찍는데
기여하길 바라며 여러분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